우리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배우는 인류의 역사를 6천년으로 배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기에 선조 때부터 배운 그대로 6천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 배울 후대인들에게도 인류의 역사는 6천년 전부터 시작했다라고 뻔뻔하게 가르칠 것이다. 하지만 각성한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딱히 누구 하나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니, 그것보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도 성경 속 연대기를 잘못 추정해서 6천년이라고 못 박았을 것이겠지만, 천지창조로 지구가 태어난 것이 고작 6천년이라는 것은 잠자는 아이가 방귀 뀌는 상황이다. 그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난다고나 할까? 그 성경 역시 해석을 제대로 하였나 의구심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다. 1.1핵도 변형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원본 그대로가 아닌 번역본이고, 시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말이다. 어쨌거나 교실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6천년의 인류 역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류의 역사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는 초고대 문명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대부분이 말이 안 되라고 말하겠고 역사 날조라고 말하겠지만, 현 시대에는 과학자들조차도 말이 안 되를 연신 외치게 만드는 증거물들이 지구 곳곳에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말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까지가 장장 6천만 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600년도 아니고 6천년도 아니고 6천만 년? 6천만 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가히 놀라운 시간이 아닌가. 개미의 조상은 1억 5천만 년 전부터 이미 지구에 살았다는데,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는 개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 1억 5천만 년 동안의 그 긴 시간과 세월 동안 미세한 변화밖에는 없었다니, 이 또한 놀랍지 않은가.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이에 비해 인류는 고작 200만 년 동안의 해상과 육상, 그리고 공중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록 우주선을 타고 있지만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아니, 이것은 천지창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말과 개미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왜 저렇게 학계에까지 발표하였을까? 흔히 과학자들은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으며 확실하지 않으면 단정짓지도 않는다. 그것이 과학자인 것이다. 그런 그들이 말과 개미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 위배되는 몇 백만 년, 몇 억만 년 전이라고 발표하였다는 것은 그들 양심상 그것이 현재로서는 진실이라 믿기 때문이다. 혹자는 탄소연대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오래된 역사 증거물들은 고작 몇백 년 된 것들을 과학이 무지해서 오해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무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은 장장 6천만 년이나 걸려서 서서히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1억 5천만 년이나 지구를 누비며 생존해왔던 개미는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인간은 말과 개미에 비해 고작 200만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획기적인 진화로 인한 발전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인류의 친척쯤 되는 원숭이들을 생각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과 거의 유사하며 쉽게 말해 먼 친척이자 뿌려 같다고 알고 있는 침팬치나 원숭이, 고릴라 등등을 살펴보자. 그들은 여전히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기 바쁘며 나뭇가지나 돌 등 이런저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몇 백만 년을 거기에 그대로 머무른 채 전혀 발전이 없지 않은가?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인류는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어떤 커다란 문명, 즉 인류의 조상보다 수백만 년 앞선 초고대 문명이나 다른 은하의 문명에 의해 특수한 유전적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인간에게 진화의 속도가 촉진되어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다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인류의 기억 속에 남겨진 문명의 잔재를 살펴보면 인류 스스로의 힘만으로 진화해왔다는 데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게 된다. 인류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고작 6천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가. 그런데 고대 인도의 브라마는 우주의 존속기간을 43억 2천만 년으로 계산하였다. 43억 년은 지워버린다고 해도 뒤에 있는 2천만 년이란 시간이 어디 장난냔 말이다. 하물며 43억 2천만 년이라니.
또 다른 레바논의 드루스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의 시작을 34억 3천만 년 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왜 그렇게 설정하였을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했다면 감히 저런 숫자는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드루스파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종이책인 성경이 말하는 연대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성경의 천지창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6천년이 아닌 수억 년이 진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의아한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63만 년 동안의 천체 관측 기록을 계속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1만 년이라고 해도 갸우뚱할 텐데 63만 년 동안 천체를 관측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동굴에서 돌주걱을 사용했던 인류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집트는 63만 년 전부터 천체를 관측할 정도로 발전했다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은 너무 게으른 것이 아니었나 싶다. 더욱 분발 좀 하시지. 다시 진중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파프코스는 아시리아의 연대기는 27만 년 전으로 소급된다고 하였다.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게네스는 이집트의 천문학 기록은 BC 4만 9219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곳에 373회의 일과 832회의 월식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비잔틴의 역사가 신켈루스는 이집트의 여러 파라오의 연대기는 3만 6525년 동안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카펠라는 이집트의 현자들이 세계의 지식을 나누어 주기 전에 4만 년 이상 몰래 천문학을 연구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바빌로니아의 태음력과 이집트의 태양력의 시작은 기원전 1만 1542년에 일치되어 있다. 인도의 달력은 기원전 1만 1652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플라톤에 의하면 아틀란티스가 가라앉은 시기는 기원전 9850년이라고 했는데, 조로아스터교의 책에는 시간의 시작이 기원전 9600년에 있었다고 하였다. 보통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은 나일강 유역에 최초로 국가가 세워진 연대를 4000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동시대 사람들은 1만 70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이집트의 고문서를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이집트의 역사를 서술한 이집트의 신관 마네토는 그의 저서에서 기원전 1만 7000년보다 훨씬 오래된 책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비잔틴의 역사가 스넬리우스는 이집트의 신관들이 3만 6512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쓴 고대연대기라는 고문서에 대해서도 썼다. 이러한 사실을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약 5만 년 전에 인류가 벌써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자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명이 번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이다. 분명 우리는 현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고작 600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의 역사는 역사라고 할 수 없는 원시 상태였다고만 배워왔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나에 대하여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최소한 인류의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오래되었음을 입증한다. 또한 잊혀진 문명의 자네들이 보여주는 문명 발달의 정도는 현대 인류에게 과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확한 인식을 요구한다. 현재보다 훨씬 발달한 문명이 고대에 존재했었고, 어떤 이유로 일순간에 멸망해버렸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대 인류가 6000년 동안 이렇게 온 문명의 성과에 대해 오만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를 고대 문명에서 읽을 수 있다. 즉 현재의 인류 문명 이전에도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후예들이라는 것이다. 그럼 그 문명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의 답은 어쩌면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고작 6000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태음력과 이집트 태양력의 시작은 기원전 1만 1542년에 맞춰져 있다. 또한 인도의 달력은 기원전 1만 1652년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초고대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여실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인도에는 극파고다라는 이름의 사원이 있는데 높이가 무려 75m이며 지붕은 2000톤이 넘는 돌로 만들어져 있다. 이 같은 무게의 돌을 들어 올리려면 현재의 기중기보다 10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1532년에 제작된 오론티피나우스의 지도에는 남극대륙이 그려져 있다. 남극대륙은 BC 4000년경부터 얼음에 뒤덮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 지도의 원본은 남극대륙이
얼음에 뒤덮이기 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몹시 크다. 즉, BC 4000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의 원본을 보고 오론티가 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대 수메르의 유적인 셀레우키아의 폐허에서 고고학자들은 높이 10cm의 점토로 만든 작은 그릇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그릇 속에는 산성에 의해 부식된 철제 정극과 납땜으로 용접된 구리로 만든 실린더가 들어있었다. 이는 현대의 배터리와 유사한 구조다.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사장되기도 한다. 그 속에는 우리 인류가 만들지 않은, 아니 만들지도 못할 엄청난 발전을 필요로 하는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무조건 아니다, 가짜다 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알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겠지만 조금씩 역사를 밝혀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초고대 문명의 잔재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양들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엄청나 한 번에 소개하기에는 힘들 듯하여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사라진 신비의 고대 마야 문명의 수수께끼.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라진 신비의 고대 마야 문명의 수수께끼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야 문명은 단어만으로도 미스터리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마추픽추와 영화에서 보았던 마야 문명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편은 마야 문명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신기하던 문명을 되새겨보는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부터 서기 100년 사이에 형성된 선고전기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마야 문명의 흔적은 기원전 1600년경 치아파스 주에서 나타났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어머니 문명의 올메 문명이 꽃필 무렵인 기원전 1200년경 과테말라 저지대의 페텐 지방에서 초기 마야의 토기 문화가 성립되었습니다.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기단이 있는 신전이 만들어졌고 기원전 3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신전과 종교센터가 있는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마야 도시의 기본 단위는 광장을 중심으로 기단을 만들어 그 위에 신전을 세운 복합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건물 몇 개가 합쳐져 과테말라의 티칼처럼 큰 도시를 이루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티칼은 마야 문명의 태동기의 도시입니다. 이후 약 100년간의 침체기를 포함하여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250년 사이에는 멕시코 중앙고원의 테오티후아칸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영향은 마야 영토까지 미쳐 문화적으로 성숙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서기 100년에서 800년 사이는 고전기로 마야 문명은 신정체제 하에서 과학과 예술이 발달하고 종교는 더욱 안정을 이루어 문명의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때까지를 성고전기 마야라 합니다. 초기 마야 진출 거점은 티칼이었습니다. 서기 300년에서 600년까지 고전기 마야 전기로 초기간의 영향은 서기 500년경을 정점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 600년에서 900년 고전기 마야 후기로 7세기에서 8세기에 다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티칼은 무너지고 팔렌케, 보나파크, 피에드라, 네그라스, 억스말, 사일, 라브나, 키리구아 등 일련의 도시에서 마야 문명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고전기 마야 후기에는 언어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심하지 않아 문화적 동질성과 정치적 통일성을 보였으나 각 지역은 자신들의 고유 관습과 제도를 유지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정점을 지난 후 서기 800년부터 1000년 사이인 후기 전기부터 쇠퇴와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987년부터 스페인에 완전히 멸망한 1697년까지 후기 전기 마야에서 중미 전역에 퍼진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마야 도시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멕시코 중앙고원의 톨텍 쪽이 내려온 침략으로 고전기 마야의 멸망을 가속화했습니다. 전쟁의 신에게 산 사람의 심장을 바치던 호전적인 톨텍 쪽이 정복하였고 두 문명은 혼합되었습니다. 문명의 혼합은 단지 인종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야와 톨텍의 혼합은 오늘날 치첸이트사 유적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쟁에 과학이 꽃피우는 대신 예술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마야 문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고립된 환경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외래의 여러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조의 길을 찾아온 문명입니다.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의 고산지대나 습한 정글 속 광활한 지역에 걸쳐 세련되고 아름다운 피라미드들이 암초처럼 솟아 있습니다. 처음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집트나 그리스, 심지어 전설의 아틀란티스 문명과 관련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야 문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신비롭고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조사와 연구 끝에 학자들은 아메리카 고대 문명들이 대륙과의 교류는 전하며 여러 부족들이 지형이나 자연환경 때문에 각각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고유의 문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왕릉으로 쓰였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고대 아메리카 문명들의 신전들은 신들을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높이 쌓아 올린 제단입니다. 고대 아메리카 문명들은 어떤 면에서는 비인도에서 숫자 0의 개념을 도입하기 1000년 전에 이미 0의 개념을 알았고 수학과 천문학에 응용하여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달력과 건축에 사용할 만큼 고도로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문명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이 문명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고대 문명들과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고대 문명 발생지와는 다른 척박한 땅과 열악한 주변 환경에서 문명이 탄생하고 지속되었습니다. 장난감 토기에서 발견되었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응용되지 않았던 바퀴의 원리, 그리고 농경 문화이지만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이나 마차나 수레를 사용한 적이 없고 스페인 군이 들여오기 전까지는 아예 철 재련에 대한 지식이 없어 날카로운 흑요석과 청동으로 만든 단순한 도구를 썼던 점, 또한 문자가 없거나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독이 되지 않은 아주 기초적이고 비능률적인 문자만이 쓰인 점 등입니다. 마야는 중미 고대 문명들 중에서 체계적인 건축술과 예술, 정확한 천문학 등에서 높은 수준의 문명으로 고유의 숫자 체계에 달려 상형 문자로 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지만 그 원료는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명이 성립되는 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큰 강과 비옥한 삼각주,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적절한 기후 등 문명 발상의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 온도와 습도가 아주 높은 열대우림 깊은 곳에 도시와 신전을 세우고 고도로 발달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 마야 문명의 특징입니다. 스페인 군이 처음으로 이 원시의 밀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앞에 신기루처럼 호련히 나타난 버려진 도시의 폐허는 거대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야를 둘러싼 방대한 수수께끼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왜 그러한 웅장한 건물들을 세웠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화려한 도시들을 정글 속에 버려두고 갑자기 사라졌는가? 마야는 해발 1400m에서 2800m에 위치한 멕시코 남부고산지대 치아파스 주에서 과테말라 저지대, 정글 타바스코 주, 해발 300m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유카탄 반도의 건조한 석회암 저지대를 중심으로 과테말라 고지대와 저지대, 열대 밀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일부까지 걸치는 광대한 영역에 걸쳐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3000여 년에 걸친 역사와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중미 최고 최대의 문명입니다. 끝맺음을 하기 전에 멕시코의 대표적인 피라미드 유적지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치첸이트사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마야 문명의 신비와 고대 건축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 특징은 계단의 수에 있습니다.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는 각면에 91계단이 있고 면을 모두 합하면 364개가 되고 마지막 꼭대기 1단을 더하면 총 365개가 됩니다. 이는 마야 달력의 1년과 같은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야인들이 천문학에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춘분과 추분의 일몰 때 피라미드의 뱀, 머리 조각 쪽으로 몸통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현상이 발생해 마야인들은 이를 뱀신을 숭배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석하고 뱀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효과도 마야인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여 그들의 건축술에 많은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마야 문명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와 기술 발전 덕분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레이저 기술인 라이다를 활용한 연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을 통해 과테말라의 울창한 정글 속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마야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지표면의 식생을 제거하고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고대 도시와 구조물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 중 하나는 과테말라 북부의 페텐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에서 거대한 마야 도시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는 마야 문명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고도로 발달된 도로망과 수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마야인들이 뛰어난 토목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마야 문명의 종교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피라미드와 신전을 단순한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과시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는 춘분과 추분의 특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현상을 통해 뱀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으며, 이는 마야인들의 천문학적 지식과 건축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마야 문명의 갑작스러운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쟁, 내부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장기간의 가뭄이 마야 문명의 붕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고고학적 증거와 기후 데이터를 통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마야 문명은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현대의 과학기술과 연구를 통해 그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견과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진 찬란했던 마야 문명을 아주 살짝 엿보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다른 마야 문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고대 문명의 잔재인가? 요나구니의 미스테리.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초고대 문명의 잔재인가? 요나구니의 미스테리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본이지만 실제로는 대만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은 일본의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요나구니의 섬입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인데 이 섬 이름은 요나구니로 일본인 다이버 아라타케 키아츠가 고래상어와 만타가오리를 구경하기 위해 요나구니 섬의 바닷속 100m 수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대 유적처럼 보여 가까이 가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키아츠가 본 것들은 계단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법한 도로와 배수구처럼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으며 좀 더 유심히 살펴보니 마치 거대한 성문처럼 보이는 문 같은 것들이 여러 군데 나 있었으며 거북이 모양의 기물처럼 보이는 것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다이버들과 함께 그곳을 탐사하게 되었고 1995년 1월에 신문에서 이곳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곳은 대학의 교수 기무라 마사아키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기무라 마사아키 교수는 그곳이 고대 유적지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사아키 교수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만년 전 지구의 수심이 지금보다 낮았는데 요나구니 유적지가 그때는 지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 조사한 결과 누군가 인공적으로 돌을 가공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로마 시대의 신전의 일부처럼 보이는 건축물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이버 아라타케 키아츠가 본 것처럼 마사아키 교수 또한 계단이나 도로와 수로 더 나아가 목욕탕까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사아키 교수는 아틀란티스 대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고대 문명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침식이나 조수로 인해 만들어졌다면 울퉁불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로 잰 듯 너무나도 정교하고 깔끔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자료를 내보이며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침식이나 조수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현상이므로 마사아키 교수가 고대 문명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마사아키 교수가 고대 문명설을 주장하게 된 또 다른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카이다 문자라는 독특한 상형 문자가 그려진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구니 섬은 유적지 포인트로 정해지고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이곳에 가면 해저 유적인 해저 구조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은 해수면으로부터 5m 정도만 내려가면 인공물의 가장 높은 곳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 다이버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내에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지만 일본의 또 다른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곳에는 고래상어를 비롯해 귀상어와 만타가오리 등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마사아키 교수는 오키나와현 문화국의 유적 발견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키나와현은 사람이 관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적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사아키 교수가 내민 사진들 속에서는 로마 시대에서나 볼 법한 건물이 보이는데 인공물이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자연적 형성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적 형성설을 주장하는 보스턴 대학교의 지질학자인 로버트 쇼크 교수는 과거 인간에 의해 일부 지역이 다듬어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요나구니 섬의 구조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버트 쇼크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요나구니 섬은 쉽게 단층이 갈라지는 평행한 성층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에 의해 날카롭고 직각 형태로 암석이 갈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실제 요나구니 섬의 북동 해안에서
건조물과 비슷한 자연 구조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태평양 대학의 해양지구 과학자인 패트원도 교수도 구조물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인공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요나군이 구조물과 비슷하게 평면과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닌 자연 구조물로는 북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즈웨이 해안의 돌기둥과 미국의 올드 마운틴 등이 있다고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연적 형성설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또 다른 의견으로는 요나군이 자체가 지층과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초고도의 기술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돌을 옮겨서 만들었다면 인정하겠지만 엄청난 크기의 암석, 덩어리를 돌조각으로 일일이 땅을 깎아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또 다른 주장입니다. 스핑크스도 거대 암석 하나를 깎아서 만든 유적이지만 스핑크스를 만들 당시에는 인류가 청동기 시대에 접어든 이후이기에 돌이 아닌 청동기로 돌을 깎는 기술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 사람이 돌로 거대 바위를 일일이 깎아서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요나군이 섬의 인구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라고 한다면 요나군이 섬의 옛날 고대 채석장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요나군이 섬의 진실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나온 해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나군이 섬의 구조물은 사람이 만들었든 자연이 만들었든 매우 특이하고 대단한 구조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유대 괴물이나 아틀란티스 등 다양한 오버리 세계들을 떠올리게 하는 와중에 빙하기가 끝나가던 1만 년 하고도 수천 년 전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하는 평탄한 대륙인 순다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순다는 남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기니가 합쳐진 거대한 대륙입니다. 당시에는 두께 2km의 빙하가 물을 가둬둔 탓에 수면이 현재보다 150m에서 200m 낮았고 그 결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이 영역들이 다 한 덩어리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군이 지역도 그 시대에는 마른 땅이었고 당시 누가 어느 인종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늘 열려 있어야 하고 그곳으로 누구나 드나들며 가설을 던져놓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열린 사고로 함께 연구하고 발견하며 밝혀내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인공구조물 중에는 석장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듯합니다. 서양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으로 네모 반듯하게 깎인 주상절리와는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학계에서는 이 유적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서양학자들은 자연물이라는 주장이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유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요나군이 섬의 기원을 기원전 8,000년 전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기원전 8,000년 전이면 이때가 신석기 시대입니다. 더욱이 요나군이가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는데 그것은 1998년도에 요나군이 유적 밑에서 석판 같은 것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석판에는 온갖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륙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대륙은 기원전 7만 년경에 남태평양에 존재했다고 하는 커다란 대륙입니다. 혹시나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만일 아틀란티스와 미대륙 또는 순다랜드가 존재했었다면 그들의 기술로 저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돌조각으로 일일이 깎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요술봉 같은 것으로 뿅하고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이라면 일명 테크놀로지 기술이 존재했을 터이니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 않나 싶어서 제 생각을 덧붙여봤습니다. 최근 요나군이 섬에 대한 뉴스 중 하나는 주일 미국 대사관 측에서 요나군이 섬을 시찰한 내용입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2024년 5월 17일 일본 최서단 오키나와 현 요나구니 마치를 미군 군용기로 방문해 육상자위대 주둔지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요나구니 섬은 대만과 약 110km 떨어져 있으며 대만 유사시 미군의 발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요나구니 섬의 민간 공항을 미군이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일본의 전략적 비전과 미국의 전략이 상호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나구니 섬은 2016년 자위대의 주둔지가 개설된 이후 2022년 미일 공동훈련에서도 처음으로 훈련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방위성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 부대들을 남서제도에 배치하는 남서 시프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미군의 비상시 이외 민간 공항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했으며 다마키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번 방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요나구니 섬은 해저 유적지로도 유명합니다. 1986년 다이빙 투어 중 발견된 이 유적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다이버와 연구자들이 이곳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구니 섬은 오키나와 제도에서 가장 외딴 곳에 위치한 유인도로 이시가키 공항과 나하 공항에서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화군이 섬은 군사적, 역사적, 관광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7대 불가사의 8만대장경의 신비.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7대 불가사의 8만대장경의 신비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8만대장경이 한국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국보로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려의 제조대장경을 지칭합니다. 경판의 수가 81,258매에 달한다고 하여 8만대장경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고려의 초조대장경을 다시 새긴 것이므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흔히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르는 목판 인쇄물입니다. 8만대장경이 왜 7대 불가사의인지는 차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8만대장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8만대장경은 고려 시기 동아시아의 활발한 불교 교류와 고려 불교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러 문화권의 대장경과 함께 불교학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목판 인쇄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판수가 8만여 장에 달하고 8만 4천번 내에 대치하는 8만 4천번문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8만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고려 시대 두 번째로 판각한 대장경이라 하여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고려에서 처음으로 판각한 대장경은 11세기 초 현종대에 새긴 초조대장경입니다. 여기에 11세기 말 의천의 주도로 판각된 속장경과 현종 때의 대장경경과 함께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에 당시 집권자인 최후 등의 발의로 다시 판각한 것이 8만대장경입니다. 대장경판을 새긴 것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를 비롯한 여러 곳에 실제 판각을 담당하는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237년부터 1248년경까지 약 10여 년 동안 경판을 새겼다고 합니다.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들은 초조 대장경을 저본으로 하면서 송과 거란본 대장경을 비교하여 교정하였으며 새로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다양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조선 초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8만대장경의 인쇄본뿐만 아니라 경판까지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경판을 주지 않고 인쇄본을 통해 그 요청을 전해주었는데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나 조선 시기에 인쇄된 본들 중에는 현재 일본에 소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경판은 판각 후에 강화도에 보관되었다가 조선 초에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해인사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장경판은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장경이라는 단어는 석가모니가 일생 동안 설법한 경전과 율,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 사람들이 전한 논서, 추석서, 원서들을 집대성한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장경판은 종이에 불경을 인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판이므로 말하자면 국립도서관 불교 섹션을 인쇄판과 종이 인쇄본 통째로 넣어놨다고 보면 됩니다. 8만대장경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국가에서 경전 정리 사업으로 진행해 국가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데 한반도의 판본은 고려 시대에 시작하여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번 인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인사의 수다라장 다락방과 강원도 평창군의 오대산, 월정사 및 부산의 동아대학교는 해인사 대장경판을 인경하여 만들어진 대장경 판본 책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 일본의 요청으로 보내준 판본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장경판과 인쇄본이 모두 남아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8만대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고려의 8만대장경입니다. 8만대장경의 경판 숫자는 191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처음 8,258매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 국보 지정 당시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동안 정확한 수량과 훼손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2000년부터 실시한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 2014년에 수립한 해인사 대장경판 중장기 종합보존관리 계획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판의 숫자가 8,135매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과
1937년에 제작 추가된 경판 36개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목적이 불교 경전 아카이브인 만큼 후대에 집필된 경전이 추가되면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판 다이쇼 신수대장경에도 후대에 추가된 경들이 존재합니다. 후대에 추가된 경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두고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학문적,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팔만대장경의 인쇄본은 북한의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장경판각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제작 이후 사라질 뻔한 위기를 세 차례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선의 태종에서 세종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의 다른 다이묘들은 본인들이 불교 신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일본 사회의 주요 권력의 축이기도 했던 불교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고려가 보유한 불교 경전 컬렉션 팔만대장경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승려들도 송가 요해의 대장경을 계승한 것으로 고려 대장경이 불경으로서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10세기에 처음 목판본이 등장했던 송이나 거란 고려와 달리 일본에서는 700년 동안 대장경의 목판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얻지 못한 절에서는 책으로 경판을 구해서 일일이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태조 때 원료 중으로 마치 막부의 규슈 단다이에 있던 이마가와 사다요, 갈레이트 아마 요시나리, 심지어 무르마치 쇼군 원도이나 도전 원희정 원고도 고려 대장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 인쇄본을 요구한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보입니다. 주로 외구 진남 및 고려 조선 측 인질 송환에 대한 대가로 대장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태종 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물로 받은 코끼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며 팔만대장경 경판의 인쇄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주국후 지방인 스오의 슈고 다이묘인 오우치씨의 경우 스스로 백제 임성태자의 후손인 도레인 가문으로서 친조 정책을 취했고 조선 정부에서도 오우치씨를 백제의 후손으로 인정해서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선의 외고 진압의 공정 및 예탄반도 국가인 백제와의 연고를 들어 조선에 꾸준히 팔만대장경 경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불교가 여전히 중요했던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숭불이 기조였습니다. 이를 파악한 조선 조정에서는 대장경은 나라에서도 귀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끊임없이 대장경을 청구하였고 심지어 쇼군이 나서서 팔만대장경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세종 5년 무르마치 슈군 아시카가 요시모치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승려 규주 법령의 경우 조선에 와서 세종에게 팔만대장경 경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저들이 자꾸 와서 팔만대장경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버릴까? 라고 신하들과 논의하였지만 대신들은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임금께서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는 이를 주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줬다가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이는 먼 날을 염려하는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임금께서 일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팔만대장경은 16년의 제작기간 중에 판각기간만 약 1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판각이라 함은 나무 조각의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에 쓰인 나무로 3분의 2가 3번 나무의 목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3번 나무가 쓰인 이유로는 그 시대 주위에 가장 흔한 나무종이며 재질이 균일하다는 이유로 3번 나무가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연도에 따라 판각량은 달랐지만 12년 동안에 8134판, 글자는 5200만 자가량을 판각하였는데 과연 그 많은 판각을 어떻게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아주 숙달된 각수로 하여금 옛날 방식으로 대장경판을 시켜보았더니 하루에 20여 자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판각에 참여한 각수를 추정해보면 약 53명이 됩니다. 그것도 완전 숙달된 고수나 달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53명의 각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2년 동안 판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불가사의인 이유입니다. 593명의 아주 능숙한 각수가 존재했었지만 600여 명이 존재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시절 최고의 직업이 혹시 각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많은 달인들을 모아서 작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고르게 판각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해에는 약 1000명 이상의 각수가 참여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불가사의는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제작되어 그곳에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현재 해인사로 오게 되었는지도 불가사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강화도가 아닌 남해나 거제도 등에서 새겨서 해인사로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으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대장경판이 원래 두 벌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한 벌은 남해나 거제도에서 나무를 가져와 해인사에서 새겼고 또 하나는 서해안에서 나무를 실어다가 강화도에서 새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각 위치나 옮겨온 경로에 대한 문헌의 기록과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벌을 새기는 것도 많은 국력이 동원되었는데 두 벌이나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팔만대장경은 한국의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보 팔만대장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최근 팔만대장경의 보존 상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문화재청은 팔만대장경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경판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3D 스캔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판의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보존 및 복원 작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팔만대장경의 제작 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팔만대장경의 판각 작업이 단순히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고려의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팔만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상징물로서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의 단결과 저항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와 학설들은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노시스 사회문서의 미스테리 드디어 풀었다. 오랜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라지고 잊혀지는 역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라면 그 가치의 중요성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잊혀진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역사 한 토막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노시스 사회문서가 발견되었는데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회문서의 미스터리와 최근 드디어 사회문서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하여 그 풀린 수수께끼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47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오리엔트 연구소의 2명의 남자가 낡아빠진 가죽 두루마리와 몇 조각의 두루마리를 함께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으로 구약성서 이사야 전권과 또 다른 성서의 일부였습니다. 16세의 어린 양치기 소년 모하메드가 이스라엘의 소그모수 사해 인근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하여 현재까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쿰란 동굴의 사회문서는 어린 한 목동의 손길에 이끌려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두인족 목동인 모하메드 아흐메드 에라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목동은 양피지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두루마리 중 일부를 골동품상 이브라임 미즈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 외에 두루마리 중 5개를 예루살렘의 시리아 정교의 대주교 마르 아타나시오스 사무엘이 샀으며 나머지 두루마리는 그해 11월 24일 유명한 성서학자인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장 엘리자 스케닉 교수가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랍인 구역인 구 예루살렘과 유태인 구역인 신 예루살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스케닉 교수는 철조망 너머로 아랍인 상인이 보여주는 두루마리를 보고 눈이 번쩍 떠서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어가서 그것들을 구입했습니다. 그 뒤 1954년에 스케닉의 아들 와이딘이 15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무엘 대주교로부터 5개의 두루마리도 사들여 현재는 이들 두루마리 전부를 이스라엘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고대 문서가 발견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와 발굴이 진행되었는데 총 11개 동굴에서 100여 개 이상의 문서나 문서 파편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국외 반출이나 이득을 노린 고문서 사냥꾼들의 무분별한 매각 행위 등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고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내고 다시 매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사회문서를 복구하기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한 화석, 복원 등의 기술이 서적이나 문서, 복구에 응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문서들과 고고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벽화 등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꾸려진 복원팀은 부서지고 지워지고
뜯겨진 사회 문서를 조심스럽게 하나둘씩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문서에는 당시 시대상 유대인들의 가치관이나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하느님을 일관되게 엘로힘이라 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많은 인류의 크나큰 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끝나자 서구의 학자들은 쿰란 동굴에서 수천 개의 성서, 단편들을 발견하였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68년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초기 원시 기독교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사본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감독하에 기독교와 유대교로 구성된 비공개 형식의 배타적인 위원회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연구해 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자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많은 학자들이 공개하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19일에 사회사본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양심적인 고고학 박사가 쿰란 문서에 대해서 공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의 일부는 타임즈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서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침내 지금이 바로 전진을 위한 시대이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 귀중한 문서는 구약의 초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흔들고 있는 예언과 역사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의 기자들과 성직자들에게 본진 박사의 보고는 수년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목동에 의해 1947년 문서가 발견된 일에 대해 많은 글을 써온 본진 박사가 일반인이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되는 특별한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울리케 호프만 같은 다른 전문가들은 문서에 대한 진실을 결정적으로 밝힐 정직성과 용기를 지닌 것에 대해 본진 박사를 찬양했습니다. 2000년 된 사해 문서의 연구와 발간을 주관하고 있는 바티칸과 이스라엘 고고학 강국은 이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진 박사는 그들이 50년간 대중을 속여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비밀의 사회문서 내용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52년에 바티칸의 사회문서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함께 본 다른 5명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바티칸 소식통은 본진 박사가 실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신뢰와 위치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이 소식통은 이 특별한 문서의 내용이 안전을 위해 바티칸에 보내진 것은 그 내용이 세계의 경악과 혼란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근거가 있든 없든 결국 본진 박사가 밝혔으므로 명백해졌지만 본진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며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옳았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느님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개된 사회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결혼, 거대한 원반형의 우주선, UFO의 함대가 2500년 전 지구에 착륙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도 이집트인도 아닙니다. 그는 다른 행성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불타는 초록 눈과 흘러내리는 갈색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서에는 바퀴 달린 장대한 탈것과 천사의 부대와 함께 전투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회문서 또 다른 곳에는 날아다니는 UFO에 대한 기록 등이 있었습니다. 그노시스 문서 또는 사회문서라고 말하는 문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뿐더러 더 나아가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결혼이나 우주선과 외계인은 자신들의 종교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금지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노시스 사회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모함하기 위한 무리들이 그때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러한 이유로 제작한 것일 뿐이라며 종교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의 글대로라면 현대의 외계 우주선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지식으로 가르쳐지며 인류가 깨어있는 상태라지만 그 시절 살았던 문명의 사람들이라면
반짝거리는 음반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레이저처럼 빛이 반사되는 장면을 보고 무엇을 떠올렸겠는가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지에서 오는 단편들이 그 시절 신격화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그노시스 사회 문서는 위경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회 문서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회 문서에는 고대 종교인들이 리모트 뷰잉, 즉 초감각 원격 투시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외계 존재들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 지구인들과 접촉해온 외계인들은 먼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고 태양계에 살고 있으며 이름을 아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노시스 문서에 따르면 아콘은 지구가 생성되기 전부터 태양계에 존재한 생명체들이며 그들은 지구가 형성되자 지구에 침입해 인간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진화를 통해 실체를 자각하고 여러 차원의 존재를 이해하며 우주적, 영적 생명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여 인류가 성숙하게 진화되지 않은 시점에 월등한 과학 기술을 전달하여 인류 간의 탐욕을 키우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도록 조장했습니다. 끝내 인류가 과학 기술을 남용하다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악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아콘이라는 외계인들이 여러 번의 지구 리셋을 조종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노시스 문서에는 아콘의 존재가 신생아나 태아의 모습과 닮거나 서양의 용이나 파충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오늘날 외계인을 목격한 많은 이들에게 묘사된 외계인들의 전형적인 형상인 코와 귀가 생성되지 않은 태아를 닮은 그레이 외계인들과 파충류형 외계인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블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장이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왜 에스겔서가 기독교인, 특히 목사 등 교회 성직자들에게 골치 아픈 장이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바이블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자세하게 묘사된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2000년 이상 바이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모습이 과학의 세계에서는 외계인의 모습이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기독교에서도 바이블 해석을 해도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마 기독교충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왜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을까요? 구약은 신약보다 오래된 바이블이고 2000년보다 더 오래된 기록물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록물에서 기계적인 물체의 비행체 묘사를 아주 세밀하게 했으니 아마도 외계의 제3문명 체계가 지구상의 인간사에 관여한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에스겔서에 포함된 것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숱한 인류가 받았겠지만 에스겔이 그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어 그의 기록이 성경에 포함된 후에 글자 하나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때의 과학 수준으로는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모두 신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도 비밀에 쌓여있는 사회문서의 비밀이 최근 풀렸다고 합니다. 사회문서의 일부를 2명의 서기가 썼다는 사실을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회문서 중 가장 긴 이사야 문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서기가 거의 동일한 필체를 사용해 필사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루마리 또는 사본으로 불리는 문서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 70년 전 발견됐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문서의 첫 번째 세트는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한 지구의 사해 근처 쿰란의 한 동굴에서 어느 베두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세트에는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원고가 들어 있었는데 원고가 쓰여진 것은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이사야 문서는 지난 1940년대와 50년대에 발견된 약 950개 문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54개의 세로단을 절반으로 나눠 거의 균일한 문체로 썼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보입니다. 네덜란드 흐로닝원 대학 연구진은 최첨단 패턴 인식과 AI를 이용해 이사야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문서상에 5,000번 이상 나타나는 하나의 히브리 문자였던 알레프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를 분석했습니다. 학자인 물라덴, 포포비치와 마루프 달리, 람베르트 쇼마커 등은 자신들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고대 잉크의 흔적을 추출해 디지털 이미지로 나타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잉크의 흔적은 사람의 근육 움직임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개인마다 다르다면서 이는 2명 이상의 서기가 필사 작업을 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서로 다른 2명의 서기가 함께 작업하며 동일한 스타일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연구원들은 필체의 유사성을 볼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친 것과 같이 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동일한 훈련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필체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최근까지도 현대 학자들이 이를 구별해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회문서는 가짜다 내지는 기독교를 시기 질투하는 이단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짜집기식 소설이라는 등 그노시스 사회문서에 대한 신뢰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을 텐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독자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 하며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충격, 내 몸이 불타고 있다. 인체자연 발화.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충격, 내 몸이 불타고 있다. 인체자연 발화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온몸에 불이 붙어 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움에 어쩌지 못하고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수도 있겠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신에게 자신을 맡기며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진짜로 한순간에 내 몸에 불이 붙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없을까요? 그것도 순식간에 커다란 화마가 되어 내 육체를 불태운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실제로 인체자연 발화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저 영화 속 주제로나 그렇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존재한다니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는 완전 미스테리한 세상이 맞다 싶습니다. 인체자연 발화란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가 외부에 어떤 원인 없이 발화하여 연소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외부적 발화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자연 발화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어의 정의상 보편적으로 인체 발화가 더 적합합니다. 혹은 자연소 현상이라고도 칭합니다. 이 믿기지 못할 인체 자연 발화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수백여 건 이상의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직 인체만을 태우고 사그라진다는 미스터리한 불,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참고로 열역학적으로 인체가 스스로 체내에서 발화할 가능성은 0에 가깝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체가 인화하기 위해서는 연료, 산화제, 온도가 필요한데 인체 내부의 산소 농도가 높지도 않은 데다가 체온 정도로 불이 붙을 만큼 민감한 물질은 자연계에도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인체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분은 인간의 신체 70%가량을 차지하며 따라서 인간의 신체는 애초에 쉽게 타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불에 타버린 시체의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인체는 새까맣게 타고 피부는 서로 들러붙지만 대체로 인체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인체 발화 희생자들의 시체는 완전히 제로 변합니다. 신체를 제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화장터에서도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선 용광로와 맞먹는 열을 가해야 합니다. 시신을 화장할 때는 고열 처리실에서 섭씨 1200도에서 1400도로 몇 시간 동안 태운 뒤 그래도 타지 않은 뼈의 일부를 물리적인 힘을 가해 다시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거칩니다. 하지만 자연발화 피해자들의 시신은 뼈까지 완전히 불에 타 잿가루만 남는 상태이며 단 6분 만에 상반신이 모두 잿더미로 변하는 사례가 있을 만큼 일반적인 화재와 다르다는 점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인체 안 또는 밖에서 작용해 사람의 인체 발화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불씨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몸은 순식간에 재로 변해갔습니다. 인체에 붙은 자연 발화된 그 불은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에도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붙은 자연 발화된 그 불은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에도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미스테리한 것은 그 불은 주변에 어떤 물건에도 옮겨 붙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1852년작 황폐한 집에 등장하는 주정꾼의 사망 사건과 유사합니다. 인체 발화 사건의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피해자는 15세기 이탈리아 밀라노의 기사 폴로누스 보르티우스입니다. 술꾼이었던 그는 어느 밤 술집에서 와인을 마신 이후 걸어 나오는 길에 갑자기 불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직후 그의 몸은 갑작스럽게 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 전설이 유명해진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 주변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팔이나 다리 등이 온전하게 남은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연 발화로 기록된 사건은 대략 200건 정도로 모두 정확한 원인을 판명할 수 없었으나 조사관들의 합리적인 추측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196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노인의사 벤틀리도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사망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의 몸은 다리 한쪽을 제외하고 모두 제로 변해 있었으며 헬렌의 경우처럼 몸만 온전히 연소되었을 뿐 신고 있던 신발 등 주변 물건은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3년 뒤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는 만취 상태로 잠든 알코올 중독자 캐리엇의 복부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원인 미상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동석했던 친구들이 물을 끼얹으며 진압에 나섰지만 결국 그는 병원에서 치유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고를 접한 경찰은 캐리엇의 친구들을 살해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길은 몸 안에서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는 담당 의사의 증언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자연 발화를 겪고 생존한 이도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살았던 회사원 르아크가 그 실례입니다. 그는 1979년 승용차로 출근을 하던 중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를 맡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통증도 전혀 없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리에서 시작된 불이 전신으로 퍼졌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르아크의 의료진은 차량에서 떨어진 기름이 다리에 묻은 상태에서 우연히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물론 차량이나 바지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르아크는 1년 뒤 유사한 일을 또 다시 겪었고 그 뒤로는 항상 휴대용 소화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사건들은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1982년, 1998년, 그리고 바로 작년에도 영국, 호주, 중국 등지에서 관련 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에서만 각각 400여 건, 200여 건의 자연 발화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연 발화는 불과 몇 분 만에 인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국부적으로 발화가 일어나지만 빠른 속도로 전신으로 번져 3분여 정도면 몸 전체가 전소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자연 발화는 오직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자연 발화의 실제 가능성을 확신하는 화제의 조사원이자 어블레이즈 인체 발화의 미스터리한 불의 저자 레리 아놀드에 따르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면 피부에서 푸른 빛이 나고 불길이 공중으로 솟구치며 성냥을 켤 때처럼 소음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체의 연소와 달리 불쾌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 발화 피해자들은 대개 조직이 탈수되고 피가 증발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상체만 훼손되고 하체는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자연 발화 추정 사진 중에도 피해자의 다리만 남아있는 것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드물게는 머리를 제외한 전신이 연소됩니다. 또 앞선 사례에서 언급됐듯이 그토록 강력한 활력에도 불구하고 자연 발화는 주변 물건의 훼손 없이 오로지 인체만 태웁니다. 시신 주위에는 불에 탄 흔적이 없으며 가전제품 등 인화성 물체들도 불에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벤틀리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이나 입고 있던 옷이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레리 아놀드는 인체가 제로 변하려면 최소 2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그 정도 온도에서조차 불과 몇 분 만에 뼈와 살이 완전히 제로 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시신을 화장할 때도 소각로의 온도는 1200도에 이르지만 뼈는 전혀 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뼈까지 제로 변하는 자연 발화는 일반적인 화재 사건과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아놀드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몸속에서 이같이 엄청난 온도의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인체를 태우고 사라지는 자연 발화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자연 발화가 실제하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놀드는 사람들이 자연 발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처음 접한 현상이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놀드는 오래전에도 자연 발화에 대한 흔적이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상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론의 아들들을 삼켰다는 구절이 바로 자연 발화 현상을 상징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촛불 효과, 정전기 효과, 아놀드에 따르면 자연 발화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가설들이 도출되었죠. 학자들이 자연 발화를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펼치는 논지는 촛불 효과입니다. 인체에 불이 붙으면 그 열로 인해 체지방이 녹으면서 양초처럼 끝까지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설에서 인체를 양초, 옷과 체지방은 각각 심지와 연료원으로 보는 것이죠. 몇 년 전 영국 B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죽은 돼지에 불을 붙여 촛불 효과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동물 중 돼지를 택한 이유는 식성, 해부학적 구조, 생리 특성, 지방 분포가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을 주도했던 연구진은 돼지 실험과 자연 발화 현상이 동일하다며 자연 발화가 원인 불명의 초자연적 현상이 아닌 특정 환경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풀이했습니다. 자연 발화 희생자들이 주로 상체만 훼손되는 것 역시 촛불 효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간을 비롯한 상체 내장 조직에 비해 다리 등 하체는 지방이 적어 연소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가설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돼지의 뼈까지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촛불 효과가 믿거나 말거나 식의 가설이라는 옷을 벗으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일각에서는 자연 발화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노인들에게서 주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화학물질 과다 사용을 원인으로 꼽기도 합니다. 약품과 같은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인체 에너지의 균형이 깨져 자연 발화를 촉발한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자연 발화와 관련한 몇 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을 고도로 집중시키면 인체 고유의 전기가 발생한다는 생체 전기설, 천둥번개가 친 후 대기 중에 떠돌던 전화덩어리가 특별한 원인으로 인체를 발화시킨다는 구전현상설, 체내 방사성 물질들이 서로 충돌해 핵폭탄과 유사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킨다는 체내 핵분열 반응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음주나 고열 때문에 체온이 급상승해 발화한다는 고열설, 화병 및 화증으로 인한 체내의 화기를 원흉으로 보는 화병설 등 다소 엉뚱한 추론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은 어떤 것도 확고한 지지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연 발화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이렇다 할 학설이 없다는 의미이며 과학의 눈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 발화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정약용이 남긴 흥음신서에도 이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15년 12월 겨울 나주에서 김점용이라는 사람이 불륜을 맺다가 유부녀였던 상대 여성인 한씨 부인과 같이 타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옷이나 이불, 심지어 방바닥까지도 탄 흔적이 없고 사람 몸만 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포도청 수사관들은 이 집주인이나 김용의 아내 또는 한씨 부인의 남편인 박기원이 저지른 짓으로 의심하여 조사했지만 살인 방법에 대해서는 도저히 입증할 수가 없어서 결국 흐지부지 미해결로 끝났습니다. 정약용은 이들 불륜을 눈감아주면서 돈을 받고 방을 빌려준 방 주인이 잘못은 있지만 살인사건은 도저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이며 마무리했습니다. 추가로 원혼이 죽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견까지 남겼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도 인체 발화를 다루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인체는 다 타버렸는데 방이 멀쩡하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몸이 타버릴 정도의 고열이라면 방 안도 다 타버려야 정상인데 인체가 있던 자리만 구멍이 나고 천장이나 가구는 멀쩡하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체 발화를 2번씩이나 겪은 사람도 방송에 나왔는데 신체가 멀쩡한데 자기 몸에서 불이 난 것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세간에 알려진 자연 발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으며 세간에 알려진 자연 발화설의 대다수는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소문에 의존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연 발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학설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미스터리한 현상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연 발화가 실제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체마저도 신비롭고 미지의 영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 인체 발화가 일어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불을 끄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요.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금이라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미스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최초의 미스테리, 그랜드 캐니언의 거인족과 비밀 지하도시.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래전에 큰 마음을 먹고 이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국에서 웬만한 관광지라는 관광지는 모두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제 기억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은 곳이 딱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바라본 그곳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그 황량한 절벽들 틈 사이사이 가히 장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만큼 펼쳐져 있다 하니 미국 땅이 크긴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스터리 영상을 만들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그랜드 캐니언에 관한 미스터리가 있어 반가움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방대한 땅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그랜드 캐니언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 애리조나주 북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자연 경관으로 길이 약 446km, 폭 약 29km, 깊이 약 1.6km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입니다. 약 500만 년 전 콜로라도 강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 역사상 수억 년에 걸친 지질학적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1919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그 장엄한 풍경을 감상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협곡의 다양한 색깔과 층위입니다. 붉은색, 갈색, 주황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지층이 층층이 쌓여 있어 마치 거대한 지질학적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남쪽 림과 북쪽 림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 림은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반면 북쪽 림은 상대적으로 덜 붐비고 원시적인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협곡을 따라 여러 전망대가 있어 방문객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랜드 캐니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랜드 캐니언은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의 서식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무수히 많은 동식물종을 관찰할 수 있으며 하이킹, 라프팅, 캠핑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랜드 캐니언 스카이워크는 협곡 위에 설치된 유리다리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스릴과 경관을 제공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구의 역사를 체험하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압도당하게 되며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여행지이자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랜드 캐니언의 원주민인 많은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욱 비밀스럽게 통제가 되고 있는 구역에서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 중 한 부족인 호피족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 살았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9년 아리조나 가제트에는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실립니다. 탐험가인 킹케이드는 광물을 찾기 위해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출입 통제 구역에서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450m 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굴 입구에서 약 1.6km 들어가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추정되며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곡물 저장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벽과 돌판 항아리에서 여러 상형 문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방들 중 가장 큰 방에서는 여러 구의 미라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미스터리한 점은 미라들의 키가 2.7m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형 조각상도 발견되었는데 이 조각상이 부처상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 도시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군인이 지키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지하 도시에서 발견된 거인 미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이들은 미국이 로스웰처럼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미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곳을 통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알려줘서는 안 될 만큼의 커다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자들의 끝없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사도 실제로 났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반박이 없으니 지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아리조나 가젯이 보도한 그랜드 캐니언의 죽음의 도시에 관한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다른 원주민 부족보다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호피족 원주민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킹케이드 박사는 어느 날 호피족의 주장과 고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그랜드 캐니언 내부에 그들의 조상이 먼 옛날에 발견한 정체불명의 지하 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엄청난 보물을 숨겨놓은 고대인들의 보금자리라고만 알려진 죽음의 도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킹케이드 박사는 호피족 원주민들이 지난 수천 년간 극비리에 보호해온 신성한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킹케이드 박사의 연구를 후원해준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SA 조던 교수는 1908년 킹케이드 박사가 호피족 원주민들의 도움을 빌어 죽음의 도시를 탐방하고 나오자 박물관의 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직접 죽음의 도시를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도시는 당시 세계인들이 사용한 건축법이 아닌 고대 문명인들의 독특한 건축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며 작은 통로를 통해 수킬로미터를 땅속으로 걸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도시는 지난 수천 년간 여러 문화권의 전설에 등장하는 지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입구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땅속으로 걸어 들어간 학자들은 죽음의 도시 내부에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 수 없는 초대형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신전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불상들과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이 발견되었고 학자들은 불상들의 얼굴이 모두 동양인임을 확인하고 시대를 알 수 없는 시기의 동양인들이 먼저 미국 대륙에 생존했던 사실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신전을 지나 납골당을 찾은 학자들은 문제의 납골당에 수많은 고대인들의 미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5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도시에 함께 살았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1909년의 아리조나 가젯의 기사 이후 다시는 신문과 학계에 거론되지 않은 죽음의 도시는 현대 고고학의 20세기 최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으며 이를 발견하고 탐험한 킹케이드 박사와 조던 교수 등의 이름은 다시는 신문과 학계 등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래전 그랜드 캐니언의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생존했던 그들은 과연 어느 시대, 어느 문명권에 솟했던 인류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고대 문명 유적지에 관한 정보는 왜 후에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키가 2.7m에 달하는 그 미라들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역사서를 봐도 이 정도의 키를 가진 민족은 거의 없었고 성경 속 네피림은 이보다 훨씬 큰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기에 그들은 결코 네피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요? 하긴 외계인이라고 하기에는 발견된 것들이 너무 동양적이어서 외계인도 아닌 듯합니다. 언젠가는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온갖 추측들로 음모론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저처럼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오래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인 듯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미스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바빌론의 거대한 공중정원이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미스테리 주제는 바빌론 제국의 공중정원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제목 그대로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정원이라고 생각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피터팬 증후군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함이 묻어있다고 스스로 위로 삼고 싶지만 누가 봐도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다소 맹한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소개해드릴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준비하면서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하늘에 떠 있는 정원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정원이라는 사실과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만들어진 정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신 바빌론 제국의 수도를 아름답게 꾸미던 전설적인 정원으로 느부갓네살 2세가 조성하였습니다. 공중정원은 고대 7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역사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원전 500년 바빌로니아의 살림에서 살다가 삭막한 사막으로 시집온 메디아 왕국의 왕비 아미티스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빌로니아가 위치한 땅은 비가 잘 오지 않고 땅이 삭막해 꽃과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기후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길어 정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탱크와 펌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날 바닥에서 30층 건물의 맨 꼭대기 높이까지 물을 공급할 정도의 기술입니다. 지금이야 수도꼭지만 틀면 마음껏 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런 기술 자체가 없었으니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길어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물을 공급했는지 미스테리입니다. 평지에 흙을 쌓아 만들어 작은 산 모양의 노대와 비슷하게 보이는 이곳은 풀과 꽃, 과일나무 등을 많이 심어 놓아 멀리서 보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정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왕궁의 광장 중앙에 가로 세로 각 400m 높이 15m의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계단식 건물을 세웠습니다. 맨 위층의 평면 면적은 60제곱미터에 불과했지만 총 높이가 105m로 오늘날 30층짜리 빌딩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한 층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수천 톤의 기름진 흙을 옮겨놓고 넓은 발코니에 잘 다듬은 화단을 꾸며 꽃과 덩굴, 초록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 피라미드형의 정원은 마치 아름다운 녹색 깔개를 걸어 놓은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곳에서 이렇게 큰 정원에 물을 대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은 정원의 맨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펌프로 길어 올리고 그 물을 펌프로 각 층에 내어줌으로써 화단에 적당한 습기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그때그때 물뿌리개를 이용해 물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정원의 아랫부분에는 항상 서늘함을 유지하는 방을 많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창너머로 바라보는 꽃과 나무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왕비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세워진 공중정원은 오늘날 바벨탑과 더불어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은 구약 성서에 남아있지만 아름다운 메디아 출신 왕비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나 공중정원의 흔적은 볼 수 없지만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 바빌론의 표현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빌론의 발굴은 독일 동방협회에 의해 1899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최전성기의 궁전 이슈타름은 성벽 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은 그 장엄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공중정원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그리스 섬에서 이주한 바벨론의 벨 우스르라고 불린 사제이자 호스 출신인 베로수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로수스가 기원전 290년에 쓴 공중정원에 대한 글은 후대 작가들의 글에서 인용된 것으로만 전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바빌론에 대해 그가 기록한 상당수는 고고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9세기에 광범위하게 바빌론을 재건했다고 여겼던 전설적이며 신성한 아시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으로 불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정원이 식량 생산이 아니라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으며 공중정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파라다이스로 알려졌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즐거움을 위해 정원을 만드는 것이 고대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부자들이 최소한 각자의 집에 개인 정원을 갖추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는 꽃과 식물만 심은 것이 아니라 건축물, 조각상, 분수대까지 더해지면서 고대 정원사들은 경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폼페이 같은 곳에서는 프레스코 화가들이 방 안에 들어설 때 마치 정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장면을 저택벽 전체에 그릴 정도로 정원은 모두가 원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정원들은 모두 고대 메소포타미아, 특히 바빌론의 아름다운 공중정원을 모방한 것입니다. 베로수스는 공중정원이 산을 모방해서 만들어졌고
거대한 나무와 꽃들이 다양하게 심어진 벽돌로 된 높은 테라스라고 묘사합니다. 공중정원은 초목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끌어올리기 쉽게 지어졌습니다. 또한 바빌로니아의 왕비이자 메디아 출신인 아미티스의 향수병을 치유하기 위해 고향의 초목과 언덕을 모방해서 정원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바빌로니아의 기록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왕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몇 가지 출처에 따르면 공중정원이 기원전 4세기에도 존재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느부갓네살 2세의 통치 후 수세기가 지난 후에 기록되었고 바빌론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며 원예나 공학을 잘 모르는 작가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은 공중정원이 고대 바빌론에 흐르던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었고 정원에 물을 대기 위해 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복잡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각 층에 오르기 위해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기원전 1세기의 공중정원에 대해 기록한 그리스의 역사학자 디오도루스 시클루스는 공중정원이 고대 극장처럼 경사졌으며 높이가 20m에 달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공중정원이 기둥 위에 지어졌고 갈대와 벽돌이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정원이 바빌론의 공중정원보다 먼저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런던 대형 박물관에 있는 니느웨의 아슈르바니팔의 북쪽 궁에서 발견된 부조판에는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정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몇 학자들은 바빌로니아 공중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출처가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 공중정원이 있던 곳은 사네립이 건립한 니느웨라고 주장합니다. 니느웨의 정원과 관련한 문서와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히 많고 심지어 니느웨는 종종 옛 바빌론이라고 불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니느웨에 관한 가설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존재했다는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899년에 고대 바빌론에서 체계적인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중벽과 이슈타르의 문과 같은 고대 구조물이 발견되었지만 전설적인 정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바빌론의 남쪽 궁을 발굴하던 중 도무로 된 방 14개가 발견되었으나 나중에 그 지점에 발견된 명판을 판독한 결과 창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에서 더 가까운 곳과 왕의 궁전에서 다른 곳을 발굴한 결과 거대한 배수관, 벽, 저장고, 정원을 위한 관계, 시설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전설 속의 공중정원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물리적인 문서로 된 증거가 부족하지만 고대의 작가들이 글을 쓰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대 불가사의 명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공중정원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중정원이 니느웨에 있었다는 가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늘 그랬듯이 가능성이 높은 위치는 바빌론과 니느웨의 중간 어딘가로 추정됩니다. 고대 불가사의 원본은 그리스나 헬레니즘 시대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마른 계단식 언덕에 익숙한 그리스인들에게 이라크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기후에서 진기하고 기발한 관계 시설을 갖춘 공중정원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빌론에는 몇 가지 종류의 정원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이전 세대 기록에서 미르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크레타의 크노소스 궁전처럼 그 규모가 과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불가사의가 된 이유는 그 규모에서부터 그 시대 건축 방식과 관리까지 과연 그토록 거대하고 웅장한 시설을 어찌 관리했을까 하는 미스테리입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이로움이자 인류의 위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고대 7대 불가사의입니다. 언젠가 실제했던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세이렌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오늘은 천상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바다로 뛰어들게 하였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나는 지금껏 세이런을 아름다운 여성의 인어만을 상상했었다. 그것은 아마도 세이런이라는 영어 때문에 생긴 나의 고정관념 탓일 것이다. 하지만 영상 자료를 준비하다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독수리의 몸에서 물고기의 몸으로 변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쨌거나 지금껏 상상 속 존재라고 치부했던 인어공주였던 세이렌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진짜 원조 세이렌에 대하여 짧게 소개하겠다. 세이렌은 이탈리아 반도 서부 해안의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사이레눔, 코플리라는 섬에 사는 바다의 님프들이다. 하신 아켈레우스가 무사 멜포메네나 스테로페, 혹은 테르프시코라에게서 낳은 딸들로 모두 3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남자를 낳았다면 테너였으려나 베이스였으려나 그것도 궁금하다. 세이렌은 여성의 유혹 내지는 속임수를 상징한데 그 이유는 섬에 선박이 가까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바다에 뛰어드는 충동지를 일으켜 죽게 만드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특히 암초와 여울목이 많은 곳에서 거주하는 이유도 노래로 유행한 선박들이 난파당하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이다. 세이렌의 노래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어서 수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세이렌은 2차례에 걸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결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결박을 풀지 말라고 했다. 세이렌의 고혹적인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귀마개를 쓴 부하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더욱 단단히 결박하였다. 결국 선박의 항해는 계속되었고 노랫소리는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세이렌의 유혹으로부터 무사히 벗어나 섬을 지나갈 수 있었다. 이에 세이렌들은 모욕감을 느껴 단체로 자살했다고 한다. 누군가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면 자살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낸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가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아르고라는 선박을 타고 항해하던 도중에 세이렌의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오르페우스가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맞대응하자 이에 모욕감을 느낀 세이렌이 바다에 몸을 던져 바위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물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일 뿐이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선원들이 자살을 하며 시인인 오르페우스는 그런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는데 나도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듣고 싶어진다. 아무튼 경보를 뜻하는 사이렌은 여기 신화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한다. 그리스 신화 속 전설의 동물인 독수리의 몸을 한 세이런에 대하여는 이쯤하기로 하고 정작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했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한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오는 빨간 머리 어여쁜 인어공주인 또 다른 세이런에 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물론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인어는 그저 상상 속에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간혹 세상은 아직도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라는 생각으로 혹시라도 진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는다. 나 역시 믿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정말 있을지도 모르지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드는 모든 미스테리 영상은 내 짧은 지식으로 만들거나 혹으로 덧칠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기사나 이야기들을 간추려 영상을 만들 뿐이다. 그것이 비록 허구인지 진실인지는 내 수준에서 일일이 판단할 능력은 부족하겠지만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진실이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더 큰 듯하다. 자, 그럼 디즈니의 빨간머리 인어 공주를 만나러 떠나가 보자. 그동안 수많은 학자는 인어가 실존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어가 생물종의 하나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혹이 제기되었고 인어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 치부되고 말았다. 과학의 출현으로 인류의 생활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겪었다. 19세기 이후에도 인어에 대한 많은 발견이 보고됐고 이 중에는 사회적 명망을 지닌 인사들도 포함됐다. 인어 혹은 비슷한 종류의 해저 생물에 대해 이미 실물 증거가 확보됐다. 헛소리, 미신, 신화로 치부되어 오던 것이 이제는 진지한 과학적 연구 과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인류에게 인어는 그저 용 또는 유니콘처럼 상상의 생명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인어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인어가 정말 존재한다면 안데르센은 인어공주를 완전한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닐 수 있다. 좀 더 기사를 간추려서 소개하겠다. 한 남자가 무심코 바위 위에 걸터앉는데 바다 저편에서 뭔가가 수면 위로 뛰어오른다. 확실한 것은 절대 고래는 아니라는 것이다. 역시 한 남자가 해변에서 무심코 바다 위로 솟아오른 바위를 쳐다보는데 바위 위에 뭔가가 있다. 그것은 갑자기 바닷물 속으로 사라진다. 확실한 것은 바다사자, 바다표범,
물개 따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인어 분장을 하고 인어처럼 헤엄치는 모습과 실제 인어 영상을 비교해보라. 아무리 저병에 능숙한 수영 선수일지라도 팔을 사용하지 않고서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인어에 대한 기록은 동양과 서양 고대 문헌에서 모두 등장한다. 로마의 제도기자 박학다식하고 연구심이 강했던 플리니우스는 백과사전식 대저작인 박물지에서 인어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고 그녀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신체가 엉성하고 온몸에 비늘이 있을 따름이다. 라고 기록했다. 백과사전에까지 실린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다. 아마도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백과사전을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인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송나라 때 편찬된 태평광기에서도 인어가 나타난다. 바다에 사는 인어는 동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큰 것은 5에서 6척에 달하며 생긴 모양이 사람과 닮아 눈썹, 눈, 입, 코, 손발, 머리가 모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며 모두 다리를 가지고 있다. 피부는 백옥같이 하얗고 비늘이 없지만 오색의 보드라운 솜털이 1에서 2인치 길이로 돋아있다. 머리카락은 마치 말꼬리 같으며 길이는 5에서 6척에 달한다. 음부는 사람 남녀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 바다 마을에 사는 호랍이나 과보 중에는 이들을 데려다 연못에서 키우는 자가 많다. 교합할 때에도 사람과 다를 바 없으며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중국이라 그런지 왜 신뢰가 가지 않을까? 분명 고대 문헌이라면 거짓으로 쓰지는 않았을 터인데 아무튼 왠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인어들은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물고기인 인어다. 1991년 8월 미국에서는 전업상어 낚시꾼 2명이 카리브해 해역에서 상어 11마리를 포획했다. 그중 길이 18.3인 한괭이 상어를 해체하던 어민들은 상어의 위 속에서 기이한 해골을 한 구 발견했는데 이 해골은 상반신부터 시작해 신체 가운데 3분의 1은 성인의 해골과 같았지만 골반 아래쪽부터는 대형 물고기의 해골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어민들은 이 해골을 경찰에 검사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 이 해골은 반인반어인 생물의 해골임이 증명되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 해골의 형태에 따라 인어의 형태를 그려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의 엘비스토 박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확보한 증거로 미루어 봤을 때 인어는 결코 전설 속의 생물 혹은 허구의 생물이 아니라 지구상에 확실히 존재했었던 생물이라고 한다. 상반신은 물고기, 하반신은 사람인 인어도 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카바스는 1980년 8월 24일 자에서 홍해 해안가에서 생물계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 인어는 상반신은 물고기, 하반신은 여인을 닮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 2개의 다리와 10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다. 해저에 사는 살아있는 인어가 직접 포획된 적도 있다. 1962년에는 한 과학자가 소형 인어를 생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영국선과 중국 10만보 등 일간지에 보도됐다. 이 소형 인어는 자신이 아틀란티스에서 왔다고 주장했으며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걸쳐 있던 아틀란티스 대륙은 이후 해저로 가라앉았고 현재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저에 살고 있다. 수명은 300세에 달한다고 연구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이 소형 인어는 이후 흑해의 한 비밀 연구소로 보내져 과학자의 연구 대상이 됐다. 미국 국립해양학회 소속 로템 박사는 1958년 대서양 해저 5km 지점에서 인간의 발자국과 닮은 발자국을 촬영했으며 1959년 발트해 해안가에서는 어민 몇 명이 피부가 하얗고 머리에 기다란 지느러미가 있으며 안구가 빠져나온 상태인 인어를 발견했으나 핀란드 정부에서 인어 사체를 인수해간 뒤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사실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데 왜 그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전설로 치부하는 것일까? 솔직히 증거들을 찾아보았으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화질이 구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진작에 방송되었거나 실린 기사 역시 찾기 힘들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으나 마치 카더라 통신에서 있거나 말거나 식으로 써내려간 기사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커졌다. 하지만 혹시라도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전체적으로 쓰인 단어는 3만 5천여 개, 글자 수로는 17만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진 의문의 괴문서, 보이니치 문서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보이니치 문서는 중세에 작성되어 근대에 발견된 저자 미상의 문서이다. 형식은 코덱스이고 재질은 독피지이며 한 첩당 16쪽으로 총 17첩, 272쪽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가 분실되어 현재는 240여 쪽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이 책의 소유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폴란드계 영국인 서적상인 윌프리드 M. 보이니치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작가나 필사가의 인적은 불분명하다. 이 문서에는 다양한 사파와 함께 지금까지 어느 학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문자와 언어로 약학을 포함하여 식물학약, 초학, 천문학, 광천요법 등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받았으며 오늘날에도 문서의 내용을 해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독피지의 일부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조사한 결과 종이가 만들어진 시기는 1404년에서 1438년 사이로 추정되었다. 또한 송아지 가죽의 단백질 층상 구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세 종이에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대에는 양피지나 독피지가 비싸고 귀했으므로 얇은 칼로 글자를 긁어내거나 씻어서 없앤 뒤 이를 재활용하는 일이 흔했으나 보이니치 문서는 재활용되지 않은 종이로 제본되었다. 문서에 대한 기록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추정할 수 있는 이 책의 첫 번째 주인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의 전담이었던 야코부스 시나피우스이다. 보이니치 문서가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15세기 중반보다 100년 이상 후대의 인물이지만 이보다 이른 시기의 소유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야코부스가 소유자였다는 사실은 문서 첫머리에 그의 서명이 쓰여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었다. 이후 이 문서는 알 수 없는 경로로 프라하의 후기 연금술사였던 게오르그 바레의 손에 들어갔다. 이 사실은 그가 예수의 수사 아타나시우스 키르어에게 보낸 1639년 서신에서 확인된다. 당시 키르어는 고전 이집트어에 쓰인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전까지 발간하여 유명해졌기 때문이었다. 바레가 죽은 뒤 이 문서는 그와 친분 관계가 있던 얀 마레크 마르치에게 넘어갔으며 마르치 역시 이 문서의 정체에 대해 알아내려 노력하다가 죽기 전인 1665년 다시 키르어에게 보이니치 문서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보이니치 문서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실 도서관에서 관리하던 책이었고 야코부스 시나피우스가 루돌프 2세로부터 책을 얻어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나 실제로 루돌프 2세가 이 책의 소유자였는지 아니면 낭설에 불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국의 철학자인 로저 베이컨과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베이컨은 13세기 인물이므로 이후의 연대 측정 결과와 모순되어 그가 실제 저자일 가능성은 낮다. 애석하게도 키르어 역시 이 문서는 해독하지 못했는지 이 문서에 대한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마르치가 키르어에게 보낸 편지는 보이니치 문서 안에 동봉되어 어딘가로 이동되었는데 중간 경로는 오리무중이다. 다시 발견된 것은 약 250년 뒤인 1903년 이탈리아 로마 근교 프라스카티에 위치한 별장 빌라 몬드라고네였다. 이 건물은 예수회가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문서는 예수의 사제이자 로마 기숙학교의 교장이었던 피에르 장 베크의 장서와 함께 발견되었다. 베크의 장서는 19세기 중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이탈리아를 통일할 때 교황령을 병합하면서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하자 그의 개인 서재로 옮겨간 것으로 그 이전에는 로마 기숙학교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03년 이전 문서의 행방은 전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모종의 이유로 키르어나 다른 중간 소유자가 이 책을 로마 기숙학교에 기증하거나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적상인 보이니치는 1912년 7월 12일 예수회가 재정 문제로 빌라 몬드라고네의 장서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적들과 함께 이 책과 동봉된 키르어의 편지를 사들이게 되었다. 그는 문서에 흥미를 느껴 그 내용을 세간에 공개하고 자신도 오랜 시간 연구했으며 이때부터 여러 학자들이 문서 해독에 참여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 보이니치 문서라고 불리게 되었다. 보이니치 사후의 문서는 그의 아내를 통해 친구 앤닐에게 넘겨졌고 앤닐은 다시 다른 서적상 헨스 크러스에게 책을 팔았다. 크러스는 1969년 책을 예일대학교에 기증하여 지금까지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도서관에서 보관 중에 있다. 발견 당시부터 정체불명의 문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주목받았고 이에 저명한 언어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무엇을 적은 것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언어는 여지껏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함께 그려져 있는 사파에는 약학이나 식물학, 생물학, 천문학적 내용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묘사되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이나 철학, 종교 등 광범위한 학문에 대해 쓰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전부였다. 아예 처음부터 의미 없는 낙서이거나 글자를 모방한 예술 작품이나 장식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왔으나 자세히 조사한 결과 언어의 특성을 닮은 체계성이 발견되었다. 요컨대 이 문서에 쓰인 글은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쓴 낙서 같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이나 문법을 갖고 있는 언어이자 문자 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언어는 문서가 발견되었던 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인도 유럽어족의 보편적인 특징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 어떤 글자는 단어 앞에만 나오고 다른 글자는 끝에 혹은 중간에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양태는 오히려 히브리어 문자 같은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언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셈족 문자로 보기도 힘든 것이 세모의 그 시대 대부분은 좌측에서 읽어 내려가는 좌서 문자인 반면 보이니치 문서는 우서 문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 여러 번 나오는가 하면 한 글자만 다른 여러 단어가 비정상적으로 반복되어 나오기도 한다. 특정 글자는 조합이 4번 연속 등장하는데 상식적으로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가 4번 연속 등장하는 자연어는 거의 없다. 때문에 언어라도 평문이 아닌 암호문일 가능성이 있다. 다대다 대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며 다대다 대응으로 만들어진 암호는 차분기관이나 튜링 기계로도 풀 수 없다. 형광현미경을 이용한 잉크시료 분석 결과 글씨는 9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걸레싱크로 쓰며 필기구는 깃털펜으로 추정되었다. 이 밖에 사파를 그리는데 사용된 청색 물감에서는 남동석과 밀양의 산화구리 성분이, 붉은색 물감에서는 적철석과 황화철이, 녹색 물감에서는 염화구리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들 역시 전형적인 물감 안류이다. 또 속지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독피지인 것에 비해 표지는 염소 가죽으로 재단되어 있는데 가죽의 상태를 비교해 볼 때 저술된 당시가 아니라 후대의 표지가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유력한 설은 중간에 잠시 이 문서를 소장했던 로마 기숙학교에서 책을 관리하면서 표지를 붙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뒷장에 아주 약간의 로마자 문장이 나오기도 한데 기이하게도 어떤 언어로도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다. 인터넷 등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마추어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중세의 알파벳 캘리그래피와 비교하여 의미를 알아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일된 견해가 없다. 이 밖에 119장에는 고대고지 독일어로 읽을 수 있는 2개의 단어가 있으며 또 천문학을 다루는 부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를 라틴 문자로 적어 놓은 부분도 있다. 그 철자법은 중세의 프랑스나 북서부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의 철자법을 연상시키지만 원래 적혀있던 것인지 후일에 적힌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를 두고 외국의 복잡한 문자를 이해하지 못한 유럽인이 스스로 문자를 고안해내 그 언어를 표기한 문서라는 설도 있다. 한 학자는 보이니치 문서를 만주어와 연관지어 해보려고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식물들이 진짜로 현실에 존재하는 식물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점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추측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지만 일부 사파는 실제 식물과 매우 닮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색 제비꽃의 그림이다. 이에 다른 식물들도 분명 무언가의 표본을 관찰하고 그린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실존 여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절이라 당대의 지식 수준으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식물종을 그려넣은 것일 수도 있다. 천문학 항목에서는 은하와 은하수로 해석될 수 있는 그림들이 동심원으로 표현되어 있어 화제를 낳았다. 당시는 아직 은하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고 천동설이 유효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견해가 없다. 그러나 여인들이 별을 들고 둘러선 사파에 비추어 천체에 관한 종교적 해석이나 점성술을 나타내려 했다는 설이 있으며 실제로 밤하늘을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별자리나 성단의 분포를 나타내었다고 보는 설도 있다. 책의 페이지 가운데에는 한 장에 많은 그림을 넣기 위해 큰 속지를 접어 넣어둔 부분도 있으며 맨 뒷장에는 몇 장의 내용이 뜯겨나간 흔적도 관찰되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훼손되었는지 책을 보존하며 유실된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책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었을 것이라거나
사전 형태에 걸맞는 책의 색인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검증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세계 유수의 암호학자들이 연구해도 해석하지 못한 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니치 문서는 오랜 기간 동안 암호학자들이 번역에 매진했지만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해 암호학 역사의 성배라고도 불리우나, 한편으로는 워낙 해석이 어려워 누군가가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의미 없는 문서의 조합으로 보기도 한다. 그림으로 유추해보면 6가지 분야에 대해 기수한 서적으로 쓴 사람은 의미를 알고 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유려한 필체로 쓰여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냥 장난으로 쓰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이다. 기묘한 그림과 문자, 무엇보다 해석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 정작 해석을 해보니 별거 아니었네 라고 판단하게 될지라도 해석하기 전까지가 몹시도 궁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가 보다.